내 애비는 뭐하는 사람이냐며 온갖 멸시를 당하던 여성 하사의 아버지가 사실은 별세 딸은 쓰리스타 군단장이었고 자신의 딸을 괴롭힌 부패한 군인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을 책임지는 경기도 포천의 제5군단 승진부대. 그곳의 수장인 군단장 유진혁 중장은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드넓은 연병장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외동딸 유다은이 서명한 육군 부사관 입대 지원서가 놓여 있었다. 법대 졸업 후 탄탄대로가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가장 험하고 고된 길을 택하겠다는 딸의 고집 앞에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그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다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아비가 내게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은 딸에게 유진혁 중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아닌 딸을 아끼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유다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명문대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유다은이 아닌 유진혁 장군의 딸로 먼저 기억했다. 그 보이지 않는 후광은 때로는 왕관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녀의 숨을 조이는 족쇄였다.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그렇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는 온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비바람을 직접 맞으며 제 힘으로 뿌리내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꿀만 빠는 그런 인생. 저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어요. 딸의 단호한 대답에 유진혁 중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딸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갓 소위로 임관하여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시절,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최전방 철책선을 누비던 젊은 날의 자신을. 딸은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아 있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유진혁 중장은 결단을 내렸다. 딸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면 적어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줄 수는 없더라도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는 국방부 인사사령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딱 한 가지를 요청했다. 내 딸 유다은 후보생에 관한 모든 정보는 2급 기밀에 준하여 관리해 주시오. 그 아이는 더 이상 군단장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후보생 유다은일 뿐이요. 그렇게 유다은은 아버지의 계급장과 자신의 학벌, 배경을 모두 지운 채 오직 유다은이라는 이름 석자만 가지고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육군 부사관학교로 향하는 입영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녀는 수없이 다짐했다.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딸이 아닌 유다은으로서 보여주겠다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도착한 부사관학교의 첫인상은 차갑고 엄격했다. 후보생. 이라는 고막을 찢는 듯한 교관의 외침과 함께 모든 사적인 것들은 허용되지 않았다. 사회에서 입고 온 옷과 소지품은 소포 상자에 담겨 집으로 보내졌고 모두가 똑같은 활동복과 군화를 지급받았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거울 앞에 선 유다은은 생경한 자신의 모습에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다은이 속한 중대의 훈육관은 백송이 대위였다.
여군사관 출신으로 부사관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독선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첫날 제식 훈련부터 유난히 유다은을 몰아세웠다. 후보생 유다은, 관등 성명 똑바로 안 하나?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후보생, 은, 정신 안 차려? 내가 지금 어디 소풍 온 줄 알아? 다른 후보생들 피해주지 말고 제대로 해. 처음에는 그저 신입 후보생을 향한 군기 잡기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송이 대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각계 전투 훈련 중에는 일부러 가장 힘든 포복 코스로만 그녀를 돌렸고 사격 훈련에서는 기준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연병장을 수십 바퀴씩 돌게 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백송이 대위님이 유독 쟤만 잡는 것 같아. 무슨 밉보인 거라도 있나? 아니면 밖에서 아는 사이인데 악연이라도 되나? 유다은은 묵묵히 모든 훈련과 부당한 지시를 견뎌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과 인내는 백송이 대위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연료가 될 뿐이었다. 백송이 대위는 유다은의 신상기록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종 학력은 명문대 법학과 졸업. 특이사항 없음. 가족관계는 단출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직업란이 어딘가 석연치 않게 비어 있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 마련인데 유다은의 서류에는 그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을 뿐이었다. 인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위 등급의 권한으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보가 보통 수준의 기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백송이 대위는 유다은이 낙하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군 고위층이나 유력 정치인의 자제이기에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지만 어설픈 연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띄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으로 그 거대한 배경에 흠집을 내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자부심이 강했고 배경의 기대는 이들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훈련이 끝난 후 생활관 청소 시간. 백송이 대위는 순찰을 핑계로 유다은이 있는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후보생 유다은, 너 이리 나와봐. 복도로 불려나간 유다은 앞에 선 백송이 대위는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넌 참 이상해. 다른 애들처럼 악발이 근성도 없고 그렇다고 요령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꼭 무슨 구경 온 사람 같단 말이야. 안 그래?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누구 백으로 여기 들어왔어? 아버지가 별이라도 다셨나? 백대위의 비아냥 섞인 질문에 유다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끝까지 시침이 뗄 셈이구나. 좋아. 내가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백송이 대위는 그날 이후로 다른 동기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다은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유다은과 같은 조에 배정된 후보생들에게는 더 혹독한 훈련 과제를 부여했고 유다은의 작은 실수 하나를 침소봉대하여 조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었다. 동기들은 점차 유다은을 불운의 아이콘, 걸어다니는 재앙으로 여기며 피하기 시작했다. 함께 땀 흘리며 전우회를 쌓아가던 동기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유다은은 늘 혼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수없이 시달렸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 때마다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고 싶지 않다고 외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 또한 자신이 넘어야 할 산의 일부라고. 고립과 괴롭힘의 시간은 유다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다. 야간 행군 훈련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모든 후보생은 완전 군장을 꾸려 연병장에 집합했다. 백송이 대위는 후보생들의 군장을 일일이 점검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건 왜 이렇게 쌌어? 다시. 저건 또 뭐야? 기본도 안 되어 있잖아. 마침내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유다은에게 꽂혔다. 백송이 대위는 유다은의 군장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열어봐. 유다은이 묵묵히 군장을 풀자 백송이 대위는 안의 내용물을 전부 땅바닥에 쏟아부었다. 흙먼지 위로 훈련 용품과 전투 식량, 개인 의류가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따위로 군장을 싸놓고 행군을 하겠다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잖아. 다시 싸. 유다은은 입술을 깨물며 흩어진 물건들을 다시 주워 담았다. 주변의 동기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백송이 대위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군장을 다시 꾸린 유다은이 일어서자 백송이 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모든 후보생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유다은 후보생, 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서류는 왜 그렇게 깨끗한 건데? 다른 애들은 아버지 직업난의 회사원, 농부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쓰여 있는데 넌 왜 아무것도 없어? 백송이 대위는 유다은의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그러나 모든 이에게 들리도록 내뱉었다. 말해봐. 내 애비는 뭐하는 사람인데?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다은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온 자신을 모욕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유다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굳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마치 한겨울 서리빨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대답 못하나? 벙어리야? 하긴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할 직업을 가졌으니 그 딸도 뻔하겠지. 안 그래? 백송이 대위의 조롱이 극에 달했을 때 유다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뭐라고 했어? 백송이 대위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유다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훈련 통제본부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전 후보생 및 교관은 주목. 지금 즉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둔지로 복귀한다. 반복한다. 기상 악화로 인해 야간 행군 훈련은 전면 취소되었다. 즉시 복귀하라. 갑작스러운 훈련 취소 명령에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송이 대위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유다은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운 좋은 줄 알아. 너하고는 나중에 따로 보자. 유다은은 흙먼지가 묻은 군장을 고쳐 매며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날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군 생활에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들의 운명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기상 악화로 야간 행군이 취소된 것은 폭풍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쏟아지는 장대비는 익산의 훈련장을 거대한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그 속에서 부사관 후보생들의 마지막 관문인 종합야전훈련이 시작되었다. 며칠간 주둔지를 벗어나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에 지정된 목표 지점들을 통과하고 각종 가상 전투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극한의 훈련이었다. 유다은에게는 백송이 대위의 노골적인 모욕 이후 처음으로 맞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를 향한 모욕은 그녀의 인내심이라는 둑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기로 결심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백송이 대위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군인으로서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백송이 대위는 유다은을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유다은이 속한 3분대를 가장 험하고 까다로운 침투로로 배정했다. 다른 분대들이 비교적 평탄한 능선을 따라 이동할 때 3분대는 가파른 계곡과 수풀이 우거진 미개척지를 돌파해야만 했다. 3분대, 뭘 꾸물거리고 있나?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분대와 동일하다. 뒤처지는 인원은 전원 감점 처리하겠다. 백송이 대위의 무전기 너머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후보생들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분대원들의 원망 어린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다은에게로 향했다. 그녀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때였다. 질퍽거리는 지늘길에 발이 빠져 휘청이는 유다은의 팔을 누군가 뒤에서 묵직하게 잡아주었다. 돌아보니 동기인 서주아 후보생이었다. 서주아는 체력적으로는 조금 뒤처지지만 늘 긍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동기였다. 괜찮아? 조심해야지. 서주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유다은을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과 백송이 대위의 명백한 괴롭힘 속에서도 유일하게 유다은에게 편견 없이 다가와 준 동기였다. 고마워, 서주아 후보생. 우리 사이에 뭘.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백대위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 주변을 살피며 작게 속삭이는 서주아의 말에 유다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느껴보는 아주 작은 온기였다. 그 온기만으로도 유다은은 다시 한번 버틸 힘을 얻었다. 훈련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후보생들의 전투복은 흙탕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경계 근무를 서고 차가운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건은 훈련 마지막 날 최종 목표 지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악마의 능선이라 불리는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름처럼 한쪽은 가파른 절벽, 다른 한쪽은 미끄러운 급경사로 이루어진 좁은 산길이었다. 며칠간 내린 비로 길은 최악의 상태였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빠지는 지늘기 그들의 체력을 앗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선두에서 길을 살피던 분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급경사다. 모두 조심해. 모두가 긴장하며 발밑을 살피는 순간 유다은의 바로 뒤를 따라오던 서주아의 발밑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서주아의 몸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다. 유다은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서주아의 차가운 전투복 옷깃뿐이었다. 서주아는 대굴대굴 굴러내려가다 툭 튀어나온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그대로 짙은 안개와 수풀이 뒤섞인 절벽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주아야. 유다은의 절규가 빗속의 능선에 울려 퍼졌다.
분대원들은 모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받은 백송이 대위가 헐레벌떡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절벽 아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하고 있어? 훈련 중 이탈은 중징계감이야. 당장 의무병과 구조팀에 연락했으니 모두 대기해. 대위님, 지금 당장 내려가 봐야 합니다. 주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다은이 애타게 외쳤지만 백송이 대위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후보생 따위가 어딜 함부로. 여긴 규정과 절차가 우선이야. 구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괜히 나섰다가 너까지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그녀의 말에는 동료의 안위에 대한 걱정보다는 훈련 평가의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불쾌감과 책임 회피의 의도가 역력했다. 유다은은 백송이 대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 눈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실적만이 있을 뿐이었다. 유다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허리에 감겨있던 확보용 로프를 풀어 옆에 있던 나무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다은. 백송이 대위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유다은은 로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얼어붙은 분대원들과 백송이 대위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동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군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제 동료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다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빗물이 흐르는 차가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축축하고 미끄러운 바위와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유다은의 온몸을 핥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꺼져가는 동기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몇 분 같은 몇십 미터를 내려간 끝에 그녀는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서주아를 발견했다. 주아야, 정신 차려. 서주아. 서주아는 미동도 없었다. 바위에 부딪힌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 빗물과 뒤섞이고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불규칙했다. 무엇보다 왼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는 것이 심각한 골절임을 직감하게 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젠장. 유다은은 욕설을 내뱉으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군장 속 구급낭을 풀어 지혈대를 꺼내 허벅지를 압박하고 부목으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찾아 부러진 다리를 고정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법대생이었던 그녀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후 아버지 몰래 응급처치 자격증까지 따두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때 절벽 위에서 백송이 대위의 고함이 다시 들려왔다. 유다은, 당장 올라와. 이건 명령이야. 구조팀이 거의 다 도착했단 말이다. 유다은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짙은 안개와 비구름 때문에 시야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이런 날씨에 헬기가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산악 구조팀이 육로로 온다 해도 좋기 1시간은 넘게 걸릴 터였다. 그때까지 서주아가 버텨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유다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서주아를 자신의 등에 둘러맸다. 젖은 군장과 총기 그리고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지자 어깨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대위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유다은은 위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결연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저는 대위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겠습니다. 저는 제 동기를 살려야겠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항명이 아니었다. 비인간적인 규정과 절차에 맞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한 군인의 포효였다.
절벽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기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유다은이라는 후보생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늘 조용하고 묵묵히 모든 부당함을 감내하던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짊어져야 할 가장 무겁고도 신성한 책임이 들려 있었다. 백송이 대위는 유다은의 외침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감히 후보생 따위가 자신의 면전에서 명령 불복종을 외친 것이다. 그녀의 이성은 분노로 마비되었다. 저 미친 계집애. 당장 끌어내려. 아니, 그냥 내버려둬. 명령 불복종과 훈련지 무단 이탈, 전혀는 이제 끝났어. 백송이 대위가 악을 쓰는 동안 유다은은 서주아를 업은 채 계곡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지름길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경사가 완만하여 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과 같았다. 발은 지늘게 빠져 허우적거렸고 뾰족한 돌부리가 군화 바닥을 뚫고 발바닥을 찔렀다. 등 뒤에서는 서주아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채찍질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도 방향 감각도 무뎌질 무렵 유다은의 눈에 저 멀리 안개 너머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딴 민가의 불빛이었다. 살았다 주아야, 조금만 버텨 다 왔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민가 앞에 다다른 유다은은 힘없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보이는 노부부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유다은은 서주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살려주세요. 제 동기를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유다 은의 의식도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유다은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 아닌 부사관학교 격리실의 차가운 쇠창살이었다. 그녀는 훈련지 무단이탈 및 명령 불복종 혐의로 곧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서주아는 그녀가 발견한 민가 노부부의 빠른 신고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조사실에 앉은 유다은 앞에 백송이 대위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꼴 좋구나, 유다은. 내가 영웅이라도 된 줄 알았어? 넌 그냥 규정도 모르는 정신 나간 후보생일 뿐이야. 내가 상부에 보고서 아주 잘 써놨어.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동기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너는 불명예 퇴교는 물론이고 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거야. 백송이 대위는 유다은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다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서주아 후보생이 살아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초연한 태도에 백송이 대위는 오히려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유다은의 영혼까지 꺾지는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한편 서주아의 병실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순박한 사람이었다. 의사로부터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그는 의식을 찾은 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후보생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딸을 구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노트북을 빌려 대한민국 육군본부 홈페이지 장병 소리함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저는 익산 부사관학교 서주아 후보생의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훈련 중 큰 사고를 당했으나 어떤 영웅 같은 동기 후보생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구한 그 학생은 오히려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규율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이 용감한 학생에게 벌이 아닌 상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군 내부 통신망과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도 포천의 제5군단 지휘통제실에까지 보고가 들어갔다. 군단장님, 육군본부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글입니다. 익산 부사관학교 관련 건인데 파급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진혁 중장은 부관이 건네는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그는 무심코 글을 읽어 내려가다 서주와 후보생, 절벽, 명령 불복종이라는 단어들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자신의 딸 유다은이 그곳에 있었다. 유진혁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냉엄함만이 남았다. 그는 지휘통제실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헬기 띄워. 목적지는 익산이다. 그날 오후 맑게 갠 익산 부사관학교 상공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빠른 수리온 지휘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예정에 없던 헬기의 등장은 학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학교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달려나왔다. 헬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바로 유진혁 중장이었다. 전투복 어깨에 번쩍이는 세 개의 별은 그가 누구인지를 남김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학교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께서 어인일로. 유진혁 중장은 학교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다은 후보생, 어디에 있나? 그 순간 마침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본청을 나서던 백송이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유진혁 중장과 마주쳤고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진혁 중장은 백송이 대위의 명찰을 확인하고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백송이 대위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장군님. 백송이 대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유진혁 중장은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딸이라는 말에 백송이 대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하고 괴롭혔던 후보생이 최전방을 책임지는 군단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유진혁 중장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곁에 있던 자신의 부관에게 명령했다. 금시간부로 백송이 대위의 직위를 해제한다. 그리고 5군단 감찰부 전원을 소집해. 이 학교의 지휘 체계부터 후보생 인권 실태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낼 테니 당장 실시해. 강철 같은 명령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혁 중장은 차갑게 돌아선 채 자신의 딸이 갇혀있는 징계실 건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백송이 대위는 잿빛이 된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차가운 징계실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유다은은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복도의 불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그녀는 그 실루엣만으로도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어깨 위에 별 3개가 아니더라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무겁고도 익숙한 존재감. 아버지 유진혁 중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딸의 앞에 섰다. 유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후보생 유다은. 유진혁 중장은 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 입술에 마른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 더욱 힘을 주고 있는 딸의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애써 그것을 누르며 지휘관으로서가 아닌 상처 입은 아버지로서 첫마디를 내뱉었다. 이럴 거면 왜 군에 오겠다고 그토록 고집을 부렸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닌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다. 유다은은 아버지가 왜 화를 내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딸을 위험에 빠뜨린 세상과 그런 딸을 막지 못한 자신을 향한 분노라는 것을.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다. 알아.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부조리한 장교 밑에서 모욕당하고 억울하게 징계실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뻔하는 것이 내가 말하던 스스로의 길이었냐는 말이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다은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는 제 동기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군인이 되려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평생 저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딸의 그 말에 유진혁 중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딸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이 언제나 강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 강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징계실의 작은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창밖으로 부사관학교의 드넓은 연병장이 보였다. 수십 년 전 그 역시 저 연병장에서 풋내기 사관생도로 구르며 조국과 명예를 외쳤다. 그리고 수많은 전우를 얻었고 또 그만큼의 전우를 잃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혁 중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가 가라앉고 깊은 슬픔과 회한에 젖어 있었다. 나는 내가 부서질까 두려웠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강철 같은 사나이의 가장 연약한 고백이었다. 나는 군에서 너무나 많은 비극을 보았다. 훈련 중에 혹은 작전 중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내 손으로 그들의 군복에 태극기를 덮어주고 차가운 흙을 뿌려야만 했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내 딸만큼은 절대로 이런 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고. 세상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그것이 내가 너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는 천천히 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너를 지키려던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 속에 너를 가두려 했던 것이다.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었는데 아비가 어리석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유다은의 눈에서도 끝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저 장군으로서의 권위나 체면 때문이 아니었음을,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한 아버지의 절절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했다. 그녀가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그림자는 사실 그녀를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던 가장 단단한 방패였던 것이다. 유다은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를 안았다.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처럼 넓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고동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의 상처와 진심을 끌어안았다. 그 시각 5군단 감찰부의 특별 종합감사는 부사관학교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백송이 대위의 상습적인 직권 남용과 가혹 행위는 물론 학교 전반에 만연해 있던 부조리와 기강 해이가 낱낱이 드러났다. 백송이 대위는 모든 보직에서 즉시 해임된 후 군 검찰에 기소되어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다. 학교장과 관련 간부들 역시 엄중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유다은은 모든 혐의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살신성의의 정신을 발휘하여 동료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장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 며칠 만에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하지만 유다은은 그 무엇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정한 승리는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이었다. 강철은 그저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수없는 담금질을 거쳐야만 비로소 타인을 지키는 검과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부사관 임관식이 열리는 날이 왔다. 찌는 듯한 더위가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수백 명의 신임 하사들이 절도 있는 모습으로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 중 유다은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련은 그녀의 앳된 얼굴을 지우고 그 자리에 군인으로서의 깊은 신뢰감과 무게감을 새겨 넣었다. 임관식의 하이라이트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근무지를 지원하는 시간이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은 단연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아는 유다은에게 쏠렸다. 그녀가 겪었던 사건과 그녀의 배경은 이미 학교 전체에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모두가 당연히 그녀가 군단장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가장 편하고 안전한 국방부나 계룡대 같은 후방 근무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관 하사 유다은. 호명에 맞춰 유다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등 뒤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전역의 부대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곳이었다. 제12보병사단 수색대대. 강원도 인제군 GOP 최전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임관식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간부들도 동기들도 심지어 가족석에서 조용히 딸을 지켜보던 유진혁 중장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2사단 을지부대, 그 중에서도 수색대대가 지키는 인제 지역의 GOP는 전군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북한군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워 늘 실전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다. 편한 길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가장 험하고 추운 곳을 택한 것이다. 유진혁 중장은 딸의 선택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날개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립된 군인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유다은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수색대대 막사에 도착했다. 살을 애는 듯한 산골의 바람은 익산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부대의 모든 것은 낡고 투박했지만 그곳을 지키는 장병들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녀가 배치된 소대의 선임 부사관은 최철호 원사였다. 군 생활 20년을 꼬박 GOP 철책선에서만 보낸 살아있는 전설이자 GOP의 귀신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굵은 목,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어지간한 장교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다. 최철호 원사는 신임 하사 유다은의 서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수석 졸업 학교장 표창 그리고 인사기록 카드 마지막에 희미하게 명시된 참고 사항 붙인 유진혁 중장. 허 장군님 따님이 여긴 어쩐 일로 행차하셨을까? 그는 유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하사, 여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야.
책상머리에 앉아서 FM야 전교범이나 외우는 애송이가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다른 부대로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짜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최철호 원사는 백송이 대위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부조리하거나 악의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을 세상의 그 어떤 교범이나 규정보다 신뢰했다. 수많은 부하들의 죽음과 부상을 목격하며 그는 책에 쓰인 글자보다 실전에서 살아남는 생존 본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런 그에게 유다은은 그저 온실 속 화초 낙하산에 불과했다. 첫날부터 최 원사의 혹독한 신고식이 시작되었다. 그는 유다은에게 소대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골라서 시켰다.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 밤새도록 철책을 점검하는 순찰로부터 얼어붙은 화장실을 녹이는 작업, 녹슨 무기를 밤새 닦는 일까지. 그는 유다은이 지쳐서 나가떨어지기를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편한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다은은 단 한마디 불평도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묵묵함과 강인함에 최 원사는 더욱 심기가 뒤틀렸다. 독한 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저 가녀린 어깨 어디에서 저런 강단이 나오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GOP의 차가운 겨울, 신임 하사와 베테랑 원사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다은과 최철호 원사의 갈등은 GOP 생활 곳곳에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철학, 즉 교범과 경험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이었다. 최 원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상황 대처를 중시했고 유다은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원칙과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소대원들은 당연히 오랜 시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최 원사의 방식을 따랐고 유다은은 융통성 없는 답답한 신참으로 찍히기 일쑤였다. 하사 유다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총기 수입하고 있어. 대충 닦아도 쏴서 맞기만 하면 장땡이야. 아닙니다. 교범에 명시된 절차대로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점검해야만 유사시 기능 고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TOD 열상 감시 장비 화면에 뭐 잡혔다고 일일이 보고하지 말랬지. 그거 다 고라니 아니면 멧돼지야.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모든 특이사항은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대원들은 그녀의 고지식함에 혀를 내둘렀고 최 원사는 답답함에 뒷목을 잡았다. 하지만 유다은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수많은 규정과 원칙들은 바로 이곳 최전방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얻어낸 교훈의 집약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칠흑 같은 밤 사건이 터졌다. 그날따라 안개가 유독 짙게 깔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유다은은 상황실에서 TOD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모두가 피로와 지루함에 졸고 있을 시간, 그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흑백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화면 구석, 비무장지대 DMZ 남방안 개선 철책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열점 하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병. 방금 7번 초소와 8번 초소 사이 철책에서 미상 열점 식별. 유다은의 외침에 상황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최철호 원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뭐야, 또 짐승이겠지. 이 안개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 아닙니다. 움직임이 동물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매우 신속하고 은밀했습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 원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이런 날씨에 애들 내보내서 헛고생시킬 일 있어? 그냥 경계 강화 지시만 내리고 넘어가. 안 됩니다, 원사님. 유다은은 최 원사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것은 제 직권으로 상급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상황실 통제권은 제가 맡겠습니다. 만약 오인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신임 하사가 그것도 여군이 GOP에 살아있는 전설인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에 최 원사는 물론 상황실의 모든 병사들이 경악했다. 최 원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유다은의 눈에서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확신과 기백을 읽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다. 유다은은 침착하게 대대 지휘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즉시 5분 대기조 출동을 명령했다. 잠시 후 완전 무장한 5분 대기조가 안개를 뚫고 문제의 지점으로 출동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철책 바로 앞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절단기의 파편과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그들이 철책을 절단하려다 순찰조의 기척을 느끼고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유다은이 이것을 단순한 동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뚫려버린 최전방 철책이라는 끔찍한 뉴스를 마주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유다은의 원칙과 집요함이 대형 사고를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를 답답한 신참으로 여기던 소대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최철호 원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담배만 태웠다. 자신의 경험과 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교범이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며칠 뒤 유다은의 원칙이 또 한 번 모두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어 작전 수행에 최악의 날씨였다. 새벽 순찰 임무를 맡은 유다은과 최철호 원사를 포함한 분대원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DMZ 순찰로를 걷고 있었다.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갑자기 순찰로 앞쪽에서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철호 원사는 단연간의 경험에서 나온 동물적인 직감으로 소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즉시 포위 기동하여 소리의 근원지를 덮치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유다은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막아섰다. 원사님, 안 됩니다. 이건 교범 위반입니다. 적의 유인책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개가 짙은 날의 조우 교전 수칙은 선제 공격이 아닌 즉각적인 은폐 엄폐와 상황 보고 후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적의 매복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이 교범 따질 때야. 저놈들이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지. 최 원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대원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유다은은 자신의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공중을 향해 위협 사격 한 발을 발사했다. 탕응! 고요한 새벽의 안개를 찢는 총성. 그 총성과 함께 그들이 나아가려던 방향의 바로 앞 짙은 안개 속에서 후다닥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져 가는 것이 들렸다. 잠시 후 안개가 살짝 걷히자 그곳에는 북한군 순찰조가 매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진창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만약 최 원사의 판단대로 그대로 돌진했다면 그들은 완벽한 기습을 당해 전멸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최철호 원사는 천천히 유다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총을 굳게 쥐고 있었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최 원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당신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원칙과 규율이라고. 그 순간 최철호 원사는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이 어린 하사가 자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군인이라는 것을. 탕으 하는 총성이 짙은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진 후 GOP 순찰로에는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멀어져 가던 의문의 발소리는 완전히 끊겼고 싸늘한 새벽 공기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로 가득 찼다. 분대원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마주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끔찍한 운명을 피했는지를 깨닫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만약 유다은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피비린내 나는 교전의 현장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 중 몇몇은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 있을지도 몰랐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신임 하사 유다은.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GOP에 살아있는 전설 최철호 원사. 최 원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방금 전 북한군이 매복해 있던 방향과 유다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직관이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어린 하사의 원칙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자의 경외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유다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탄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꼈다.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작전 중에 선임 부사관이 헬멧을 벗는 행위는 항복 또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하사 유다은.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내가 틀렸다. 짧고 굵은 그 한마디는 천마디의 변명이나 설명보다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벗었던 헬멧을 다시 썼다. 그리고는 뒤돌아 분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전원 즉시 주둔지로 복귀한다. 이동간 경계 태세 유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오만함 대신 묵직한 책임감과 신뢰가 실려 있었다. 복귀하는 내내 최 원사는 자신의 바로 뒤에 유다은을 세웠다. 그것은 자신의 등을 맡기겠다는 최고의 전우에게만 허락되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날 이후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다은을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편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이제 작전 브리핑 때면 최 원사의 입이 아닌 유다은의 입을 먼저 쳐다보았고 총기나 장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녀에게 달려와 교범에 명시된 정비 절차를 물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원칙은 더 이상 융통성 없는 답답함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철호 원사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유다은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끼는 날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을 구분하는 법, 철책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법 등 교범에는 나와 있지 않은 실전 생존수를 마치 자신의 후계자에게 비급을 전수하듯 가르쳤다. 교범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뼈대 위에 경험이라는 유연한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서 유다은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GOP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의 탄생은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증명되는 법. 그해 겨울 강원도 인제에는 관측 사상 최악의 폭설이 쏟아졌다. 하룻밤 사이에 1미터가 넘는 눈이 쌓여 GOP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었다. 보급로는 끊겼고 통신마저 두절되기 일쑤였다. 제설 작전은 무의미했다. 치워도 눈은 하늘에서 끝없이 퍼부어 모든 것을 하얗게 집어삼켰다. 최악의 상황은 그때 발생했다. 야간 경계 근무를 교대하러 나갔던 신병 박찬호 일병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실종된 것이다. 안 그래도 흉흉했던 부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이 혹한 속에서 하룻밤을 버티지 못한다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대대 지휘 통제실과의 통신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소대장인 소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위기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기만 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유다은이 나섰다. 지금부터 제가 수색조를 편성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수라장이 된 상황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다. 모든 소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최철호 원사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묵직하게 말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하사. GOP의 귀신이 신임 하사에게 임무를 물어본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신뢰의 위임이었다. 유다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실 벽에 걸린 대형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침착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박일병은 평소 겁이 많고 길눈이 어두웠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본능적으로 바람을 등지고 능선 아래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 초소와 11번 초소 사이에는 과거 사용했던 폐쇄된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교범상으로는 접근 금지 구역이지만 지금 박일병에게는 유일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한 개 조는 저와 함께 벙커를 목표로 수색하고 2조는 최 원사님께서 인솔하여 예상 이동로를 따라 탐색해 주십시오. 통신이 불가능하니 30분 간격으로 조명탄을 쏘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하고 지시는 명료했다. 그녀는 평소 철책 순찰을 돌며 모든 지형지물과 병사 개개인의 특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에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다은이 이끄는 수색조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사투를 벌였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뺨을 때렸고 눈보라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그녀는 기억 속의 낡은 벙커 입구를 찾아냈다. 눈에 파묻힌 입구를 미친 듯이 파헤치자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일병. 벙커 안에는 박찬호 일병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심각한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유다은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전투복으로 갈아입힌 뒤 자신의 방한피를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숙련된 조치 덕분에 박일병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동이틀 무렵 기적적으로 구조된 박일병과 함께 수색조가 주둔지로 복귀했을 때 모든 소대원들이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영웅의 귀환을 맞는 것처럼 환호했다. 최철호 원사는 흙과 눈으로 범벅이 된 유다은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 어떤 칭찬보다도 따뜻한 격려였다. 그 사건 이후 유다은 하사는 더 이상 신임 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대원들에게 우리 하사님 생명의 은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지휘관으로 성장했으며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최전방에서 자신의 원칙과 신념으로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다. 몇 달 후 유다은은 GOP 상황실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지휘통제실의 직통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유진혁 중장이었다. 다은이냐? 네 아버지. 충성. 충성은 무슨? 비번이라 전화했다. 그곳은 춥지 않고 견딜만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유진혁 중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어렵게 말을 이었다. 다 들었다. 내 활약상. 12사단장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는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구나.
딸 하나 정말 잘 키웠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군으로서가 아닌 오직 딸을 둔 아버지로서 느끼는 벅찬 감동과 자랑스러움이었다. 내가 옳았다. 아비의 그늘은 내게는 너무 좁은 곳이었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 유다은이 아니라 그냥 유다은 하사 그 자체로 빛나고 있구나. 작지만 그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별이 되었어. 아버지의 그 말에 유다은은 수화기를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소녀는 이제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는 진짜 별이 되었다. 전화를 끄는 유다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한한 어둠이 깔린 비무장지대 너머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 별들을 올려다보며 동경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저 별들 중 하나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전방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키는 작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새로운 별 유다은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